오늘은 조선 후기의 사료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2016학년도 A형 12번으로 출제되었던 송시열 관련 사료이고, 또 하나는 2003학년도 7번으로 출제되었던 난전과 신해통공 관련 사료입니다. 두 사료에 맥락이 있진 않지만 둘 다 사료의 절대적 양 자체가 많고 어려운 한자들이 많이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굳게 마음 딱 먹고 맞다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료입니다. 기언행 어묵, 출처진퇴, 동준, 주문, 정법. 그 언행과 말하고 침묵함, 나아가고 머무름, 나아가고 물러남은 움직이면 주문의 법을 따랐으며 취, 기소성취, 이론지, 기고밀, 달, 대. 그 성취한 바를 따르고 논하자면 그 높고 정밀하고 통달하고 커다람은 비근세 군유소 가급야. 근세의 선비들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병자 후 부관리지 도치 루소불취. 병자년 이후에 갓과 신발이 도치된 것에 분하여 여러 차례 부름에도 나아가지 않았다. 효묘 초복 여 김상헌 김집 재현 부조즉환. 효종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김상헌, 김집 및 여러 어진이들과 더불어 조정에 나아갔다가 곧 돌아왔다. 네, 벌써부터 좀 난잡한데요. 여기서 언행, 어묵, 출처, 진퇴는 옛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선비들의 행실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냥 지금 설명하고 있는 사람의 평소 행실 전반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비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인물의 행실이 주문의 법을 따른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주문이란 주희, 즉 주자입니다. 또한 갓과 신발이 도치됐다라는 말은 머리에 쓰는 갓이랑 발에 신는 신발이 도치됐다, 즉 바뀌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바뀌었다라는 뜻이고, 병자호란으로 청의 사대를 하게 된 상황에 분통해야 한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언행, 어묵, 출처, 진퇴는, 즉 그의 행실은 움직이면 주자의 법을 따랐으며 그 성취한 바에 대하여 논하자면 그 높고 정밀하며 통달하고 커다람은 근세에 묻 선비들의 미칠 바가 아니다. 병자년 이후로 위아래가 무너진 것을 분하게 여겨 여러 번 불러도 나아가지 아니하다가 효종이 처음 정무를 볼 때 김상헌, 김집 및 여러 어진이와 더불어 조정에 나아갔다가 곧 돌아왔다. 효묘, 유, 대지, 지, 가여공사, 견, 김, 익히. 효종이 큰 뜻을 가지고 알게 되었다. 가와 더불어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김익희를 보내어 밀유, 성지, 수, 개합, 융중, 칭지이, 선생. 임금의 뜻을 몰래 보내니 뜻이 서로 맞음이 성대하고 중대함에 이르니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다. 특사 독대, 우야, 명현, 묘친전, 어찰. 특별히 독대를 하사하고 또한 밤에는 현종에게 명하여 친히 임금의 편지를 전하게 하였다. 감격, 분려, 자, 수의, 춘추대의. 감격하고 분발하여 스스로 춘추대의를 심었다. 자, 여기서 가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까 본 내용에서는 행실이 전부 주자의 법을 따랐고 또 병자년 이후에는 크게 분통해 했으며, 또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큰 힌트, 효종이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으며 특별히 독대를 하사했다. 효묘와 독대라는 두 가지 키워드만 잘 읽어내도 가에 들어갈 인물이 유추가 가능한데요. 네, 답은 송시열입니다.
효종은 즉위 이후 북벌 정치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하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대부들에게는 태양과 같은 존재이던 송시열과 독대를 하는 쇼맨십을 보여주죠. 독대라는 것이 뭐야 그냥 둘이 만나서 수다 떤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당시 조선은 공개 행정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신하와 임금 사이의 독대는 금지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시기에 효종과 송시열의 독대는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효종은 소현세자 이슈로 위태로웠던 자신의 입지를 진짜 북벌을 추진하는 듯한 이 독대를 통해 바로 세우고 송시열 역시 이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게 됩니다. 또 마지막 줄에 춘추대의는 대의 명분을 밝혀 세우는 큰 의리라는 뜻으로 송시열이 생각했던 북벌은 군사적 북벌이라기보다는 이 춘추대의를 위한 북벌, 즉 정사를 바르게 함으로써 청나라에 대응하자는 관념적 북벌이라는 거 알아주세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급 효묘 승하 통모여 불욕생. 효종이 승하함에 이르자 애통하고 사모하는 것을 살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였고 중략 최피 적휴 배소기질 갑인지화 적인 휴의 무리에게 꺼림과 질투를 최고로 받았다. 갑인년의 화에 기사근면 경신경화 유 수서 돈소지명 거의 죽게 생겼다가 겨우 면하고 경신년의 경화에 거두어 서용하고 돈독히 부르는 명이 있자 의 정자서감례 잠입 선조국상 정자서감의 예에 의거하여 잠시 들어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만났다. 국상을. 여기서 휴는 송시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윤휴를 말하는 것이고 밑줄 친 기역, 갑인지화는 바로 갑인예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인예송은 1674년 현종 시기 효종의 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가 사망하자 아직까지 살아있던 자의대비, 즉 효종의 새어머니가 도대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논쟁이 발생한 사건이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지긋지긋한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시기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로서 예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어 있었고 성리학적 명분과 정통성이 곧 목숨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 예속 논쟁은 왕권과 신권 모두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2016학년도에는 이 기역 사건 당시 대립하였던 두 붕당의 주장을 각각 한 가지씩 쓰라고 나왔었는데요. 사실 갑인예송 시기의 주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기해예송부터 짚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해예송은 효종이 죽자 이때까지 살아있던 자의대비, 즉 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었는데요. 효종은 늘 첫째였던 소현세자 이슈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의대비가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이냐 차자로 볼 것이냐가 너무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서인들은 예법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학파였던 반면 남인들은 왕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학파였기 때문에 서인들은 효종을 둘째 아들로 인식하고 대신 그 인식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게끔 잘 둘러둘러 말하면서 기년설을 주장하였으나 남인들은 효종이 아무리 둘째여도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로 관주한다라고 하여 3년설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종 입장에서는 즉위를 하자마자 정신없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세력이 강했던 서인의 편을 눈 감고 들어줄 수밖에 없어서 기년설을 오케이 했는데요. 그런데 굳이 남인의 윤휴가 의례의 주소 내용을 근거로 왕위를 계승한 아들은 장자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년설은 안 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반박을 하게 되고 이에 서인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재반박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굳이 또 의례 주소 속에 체이부정이라는 내용,
즉 서자가 계승한 경우는 예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3년복에 대해서 재반박을 합니다. 논쟁이 격화된 것이죠. 현종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서자로 취급하는 서인들의 인식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까지 듣고 싶진 않았을 텐데 이걸 굳이 막 언급해가면서 싸우는 상황이 온 겁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태화라는 인물이 이 사태를 평화롭게 수습하기 위해서 장자니 서자니 하는 문제가 아예 필요가 없는 대명률과 경국대전에 써 있는 어머니는 장자와 중자에게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라는 국제기년설이라 불리는 규정을 들고 와서 유야무야 합의를 보게 되고 사건을 빠르게 미봉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영의정 정태화의 국제기년설이 채택된 것인데 어쨌든 서인의 주장대로 기년복을 입게 되긴 했으니까 서인들은 자신들의 승리라고 인식을 하게 됐고 이 포인트가 바로 다음에 올 갑인예송의 빌미가 됩니다. 자, 드디어 갑인예송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갑인예송은 이제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사망한 것이고 역시 자이대비가 또 이때까지 살아계셨으므로 자이대비가 인선왕후를 첫째 며느리로 볼지 둘째 며느리로 볼지가 다시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기해예송 때에는 경국대전의 장자와 서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국제기년설을 따랐지만 이번에의 문제는 장자부가 죽었을 때는 기년복을, 중자부가 죽었을 때는 대공복을 입을 것이라고 경국대전에서 구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야무야 넘겼던 효종이 장자냐 서자냐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이때 서인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해 예송 때에도 효종을 서자로 보고 기년복을 입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인선왕후를 둘째 며느리라고 보고 대공복을 입자고 주장한 것이죠. 이때 남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오류를 지적합니다. 지난 기해 예송 때에는 효종을 서자로 봐서 기년복을 입었던 게 아니라 국제기년설을 채택했으므로 장자든 서자든 상관이 없었기에 기년설을 입었던 것이지 서자로 봤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선왕후를 첫째 며느리라고 인식을 하고 기년복으로 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갑인예송의 시기는 1674년, 즉 현종 15년의 일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현종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현종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면서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고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현종이 돌연 3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여파로 뒤를 이어 즉위한 숙종이 서인들을 과감하게 처벌하고 남인들을 등용하면서 강력한 왕권으로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갑인지화 기사근언, 갑인년의 화에 죽을 뻔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숙종이 즉위하여 서인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송시열을 유배 보내버리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신경화, 바로 경신환국 때 다시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의정자 서감례 잠입, 정자 서감례에 따라 잠깐 다시 돌아온다. 정자 서감례는 송나라의 학자 정의가 귀양 갔다가 휘종이 부르자 다시 정계로 복귀한 중국의 선례이고 그것처럼 송시열도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하진 않고요. 선조국상, 또다시 국상을 맞았다라는 말은 돌연 현종이 사망한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 밑줄 친 기역 사건 당시 대립하였던 두 붕당의 주장은 갑인예송 당시 서인은 효종을 서자로 보아 대공복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보아 기년복을 입을 것을 주장하였다입니다. 답은 이렇게 간단한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하지만 이 파트는 이 이야기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때마다 헷갈리고 짜증이 나기 때문에 한 번은 짚고 가자 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보겠습니다. 윤증부자, 소당휴, 거발서, 자척, 가. 윤증부자는 본래
윤휴의 무리였는데 갑자기 그를 보내 송시열을 헐뜯고 배척하니 시배어시 수 조증이 합의위일. 당시 무리가 이에 드디어 윤증을 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지시 휴 증배 량감교선 해기 익장. 이에 이르러 윤휴와 윤증의 무리가 두 감정을 교차하여 붙여, 즉 부채질하여 화가 일어날 기미가 점점 더해져서 수급어 극화언, 드디어 극진한 화에 이르렀다. 윤증 부자는 윤선거와 그 아들 윤증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 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인인 윤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송시열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었고, 후에 이게 회니 시비로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불화를 계기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줄 극진한 화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화는 송시열이 유배 도중 사사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시열은 장희빈이 낳은 아들의 원자 책봉 문제로 일어난 기사황국 당시 원자 책봉을 미룰 것을 건의하다가 숙종의 노여움을 얻어 유배를 가게 되고, 다시 서울로 압송되던 중 남인들의 거센 요구로 정읍에서 사사되기에 이릅니다. 송시열 관련 사료는 드디어 끝이고요. 다시 힘을 내서 난전과 신해통공 관련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계언, 모자전, 시민 강덕일 등. 또한 개하여 말하길 모자전의 상인 강덕일 등이 원정 2위, 거전, 행화지 물화, 즉 각색향, 삼승, 전, 축, 모자, 침자 등 제종, 사정을 하소연하기를 우리 전은 다양한 물화를 판매하는데 그것은 각종 색향, 삼승포, 솜털로 만든 모직물, 배틀, 모자, 바늘 등 다양한 종류입니다. 이 침자 일종 근위 상전인 소도매. 그런데 바늘 한 종을 근래 상전 사람들이 몰래 팔고 있습니다. 개 상전인 부동 본서 성원 투절 시안. 대개 상전 사람들이 본서의 서원과 한통속이 되어 시장 가게 대장을 훔쳤습니다. 도찰 상전 물화 중 관자지 관자. 상전의 물화 중에 관자의 관이라는 글자를 칼로 문질러 지우고, 모록 거전 물화 중 침자지 침자. 저희 전에 물화 중에 바늘에 침이라는 글자를 허위로 썼다가 사경발각, 일이 마침내 발각되었습니다. 상전인 반생, 강리지계, 루소본서. 상전 사람들은 반대로 돼서, 즉 도리어 이익을 챙길 계책을 토의하여 여러 차례 본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유반난지제, 즉 칭의난전, 그리고 안건의 주제를 돌이킴이 있자, 즉 재심하라는 글이 내려오자 바로 난전을 일컬으며 무려 4,500인 지목추 눌함 돌입, 무려 4,500명이 나무 뭉치를 가지고 고함 지르면서 돌입하여 무론, 노소, 견첩, 난타, 노소를 막론하고 보이는 대로 난타하였습니다. 자, 이 사료가 2003학년도에 어떻게 문제로 나왔는지 볼게요. 1번, 분쟁의 주체와 대립의 초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이건 한문 사료를 얼마나 잘 읽고 해석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요. 분쟁의 주체는 모자전의 상인 그리고 상전의 상인이고, 대립의 초점은 바늘에 대한 전매권에 대해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 출처를 통해 1788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는 신해통공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17세기 숙종 무렵부터 시전 상인들은 국역을 부담하는 대신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시전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임진왜란 이후의 영향과 국제교역의 활성화 등으로 시전은 점차 규모가 확대되었고 기존의 대표적인 시전인 유기전 이외에도 자잘한 수많은 시전들이 생겨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역을 지지 않으면서 사사로이 물건을 파는 난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시전 상인과 사상 사이에 또는 시전 상인끼리의 물종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또 금난 정권이 워낙 강력한 권리였기 때문에 위의 사료에서 이 상전 사람들이 시안을 몰래 훔쳐서 바늘까지 팔아보려다가 일이 발각되자 너 난전이지 너 난전이지 하면서 모자전 상인을 이렇게 두드려 패는 것처럼 시전 상인 중에서도 상품 판매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금난 정권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이러한 금난 정권의 폐단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당시의 난전으로 위와 다른 유형을 한 가지만 쓰시오. 여기서 위의 유형이란 모자전과 상전의 상인과 같은 시전 상인이고 따라서 시전 상인이 아닌 난전의 유형을 한 가지만 쓰라 라는 문제인 것이고 이 시기 난전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군병들의 난전, 선상에 의한 난전, 수공업자들의 난전 등이 있습니다. 3번.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신해년에 시행된 통공발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서술하시오. 신해통공은 당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 정권을 철폐한 조치였기 때문에 그 성과로는 사상들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후기 상업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고로 성장한 사상 도구들의 상권 장악으로 매점 매석이 자행되어 민생이 불안해지고 수공업자들이 상업 자본에 예속되는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